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장 집단 발달 단계별 실천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동이 되어서 이제 겨울을 알리는 좀 쌀쌀한 계절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번 11월 달만 지나면 또 방학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응원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집단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이 집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 집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발달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집단 안에서 독특한 문화를 또 형성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그 집단 안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집단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사회의 심리적 기능을 향상해서 그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집단을 만들 때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 집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집단은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처해 있는 환경 등을 잘 파악해서 우리 집단 속에서 개인과 그 전체를 보는 이런 이중적 역할을 하는 그런 눈을 사회복지사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우리 집단을 만들 때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집단의 힘이 이 공동체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그 구성원들이 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집단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환경에서의 집단 또는 그 집단 내에서의 활동 이런 전체적인 그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집단 활동을 통해서 그 각각의 개인에게 서로 원조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관계들을 배우는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여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음을 우선 인지하시고 이 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계획은 집단의 계획 단계에서 또 초기 단계, 또 집단의 사정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배울 건데요. 이 집단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사는 면밀히 신경을 쓰고 뿐만 아니라 집단을 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려면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의 계획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집단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목적, 구조,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이 만약에 부실하다면 집단은 실패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집단의 형성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은 개별적인 그 동기나 기대, 목표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성원들에게 알려주고요. 또 이 전체로서의 집단 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집단의 역학 이런 것들을 그 집단 전체에게 잘 설명해야 되고요. 또 그 가지고 있는 환경, 예를 들면 후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이 모두를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형성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결정되는 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집단의 목적이나 아니면 잠재적 성원의 모집 및 선발, 집단의 구성, 또 집단의 일정, 회기별 내용 활동, 집단 환경의 준비, 모니터링,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그 활동 목표를 잘 알 수 있겠죠. 우선 집단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집단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단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단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단의 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목적이 맞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집단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집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같은 그 공동체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같아야지만 되는데 이 집단의 목적이나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르게 되면 이 집단은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집단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드러남에 따라서 후원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단을 결성하기로 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잘 정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또 이 집단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지를 잠재적으로 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의 이유나 아니면 활동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자의 어떤 그 욕구나 기대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집단의 목적에 대한 그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집단의 목적은 각각 개별의 성원의 목표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야지 되겠지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이 집단의 목적은 집단 지도자와 집단 성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고 잘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집단의 성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성원들과 목적과 관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이런 그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타협하고 수정해서 이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 가야지 성공적 집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재적 성원 모집 및 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모집 절차를 통해서 집단이 만들어지면 적절한 수의 잠재적 그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가 되면 모집 과정에서 전문가는 잠재적 성원을 확인하고 또 집단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이다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그 내부적 조직 기관들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모집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관 안에서 잠재적 그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관의 기록 또는 주소록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요. 또 잠재적 성원들이 이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특정 서비스를 요청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집단을 통해서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기관 내에서 뭐 대기자 명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관 안에서 여러 가지 집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집단을 만들 때 기관 내에서 이렇게 잠재적 그 구성원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특정한 그 성원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잠재적 성원이라는 것은 그 기관 안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 기관 안에서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타 기관과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성공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내부에서 이렇게 동료 직원들의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기관 이용자 주소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옆에 타 기관에 그 의뢰해서 아니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나 경찰, 교사, 종교인 이런 여러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계획하고 있는 집단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 구성원들을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원이 모집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구성원이라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법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원의 모집 방법으로서 이제 성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안내문을 게시해서 또 만날 수도 있고요. 또 텔레비전 또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요. 인쇄물이나 여러 그 전단지 배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신문을 통해서 하거나 웹사이트나 SNS를 이용해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SNS 활용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음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보통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SNS나 아니면은 신문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집단을 모집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SNS 많이 활용하잖아요. 밴드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그 잠재적 성원을 만나는데 유용한 그 홍보 매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잠재적 성원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그들에게 집단을 소개해서 구성원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모든 잠재적 성원이 이렇게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집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면접을 통해서 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또는 그 가족이나 그 클라이언트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욕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 목표를 같이 하는 구성원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 집단의 목표와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정하는데 주요한 사항이 잠재적 성원이 어떤 집단을 다룰 과제나 아니면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문제가 서로 유사성을 띄어야지만 그 집단이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또 집단의 과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이 집단이 단단히 잘 결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집단 기능이나 이런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이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런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이 집단 구성을 할 때, 선발을 할 때 각각 선생님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목표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이 클라이언트의 현실 검증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또 인식 능력, 타인과의 감정 공유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또 잘 관찰을 해서 구성원들을 만들어야지 이 집단은 성공합니다. 만약에 이런 집단에 그런 구성원들이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부재가 오면 이 집단은 성공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잠재적인 구성원에 대한 사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통해서 그 집단이 구성하는데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사회 정서적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또 집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각의 그 집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극도의 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살 가능성에 있는 사람,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 적대적 공격적인 사람, 또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 또 자아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단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지 않고 개별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같은 경우 한 사람이라도 이 집단에 끼게 되면 그 집단이 굉장히 그 막막한 관계가 되고 또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이 집단은 서로 그러니까 양보하고 적당한 관계를 두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집단이 완전히 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공격적인 사람이 만약에 또 들어온다면 서로가 이 싸움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격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 공격적인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아주 하는데 너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막 뭐 아주 신랄하게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건지 알고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엄청 그 상대방을 아주 진짜 무한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우월함에 대한 주장을 이런 공격적으로 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집단 활동을 할 때는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사람은 배제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단의 구성원이 모자란 경우에 이제 이런 분들을 한 명이나 두 명을 끼워 넣게 되면 정말로 이 아주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난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잘 사정 단계에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런 분이 들어왔다 하면 얼른 교체하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이분을 개별로 돌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분들을 끌고 끝까지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자, 집단 성원의 일부는 집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집단에 참여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단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자발적 그 잠재적 성원들에게는 집단의 가치를 확신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고요. 끝까지 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진실되게 진솔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감정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줘야지 사회복지 선생님과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 라포 형성, 이 신뢰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집단에 서로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집단 내에서 그들의 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이런 집단 참가의 의미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집단에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조급한 마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받아서 집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집단 구성원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그냥 집단 성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정 단계에서 면밀히 따지지 않고 그 집단 구성원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잘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집단 사업 단계부터 이것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집단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각 기관 안에서 논의가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 개별보다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각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회복지사가 인지해서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또 그 성원들에게 이 집단에 참가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왜 이 집단에서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켜야지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집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집단의 구성을 한번 보면은요.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과 이질성. 이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질적이면서 또 이질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 집단 구성원의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 문제에만, 그 집단원 전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이질적인 면도 같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집단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결성함에 있어 성원의 성, 연령, 결혼 여부, 지적 능력, 교육, 사회적 환경, 지위, 성원이 겪고 있는 문제의 종류,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집단에 참가하려는 목적이나 아니면 개인의 특성이 있어서 같은 동질성을 느끼는 관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밀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더 증진되면서 집단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너무 동질적인 집단은 이런 각 성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극하거나 또는 서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문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를 검증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에 너무 깊숙이 빠지면 그 문제 해결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질적인 문제, 이질성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인생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또 대처 유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원들끼리 광범위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자극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 반면에 또 너무 이 이질적 집단이 되면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그 문제들을 표출해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초기에 또 너무 저항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 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너무 동질적이라도 안 되고 너무 이질적이라도 안 된다는 걸 여러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다양한 공통적 그 서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고슴도치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고슴도치 원칙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가까이 되면 어때요? 서로 찔려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만약에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이 고슴도치가 서로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각각의 한 개인이 있다면. 그래서 서로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그 거리를 두고 또 그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이런 관계가 이 고슴도치들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단을 만들 때 가시 고슴도치의 원칙이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집단이 유지되기가 어렵고 또 이런 극단을 피해야 하는 최선은 오직 한 종류의 구성원만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 방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노아는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그 방주에다가 모든 생명체를 다 태울 수 없기 때문에, 한 쌍씩만 태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원칙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만 최소한, 그 선택으로 만들어서
방주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다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노화 방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집단을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성은 성원들에게 광범위한 관점과 견해를 제공하여 개인 문제 해결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이질적 경우에는 이런 문제 표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탈락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집단의 크기는 최소한 5명에서 12명 정도 집단을 만드는데, 서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집단을 만들어 보면 한 7명 정도 집단을 만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짝수로 만들지 않는 게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홀수를 만들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단을 하다 보면 서로 선택하거나 이런 그런 과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랬을 때 짝수의 수를 선택하니까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수로 남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봤을 때 집단의 크기를 만들 때 홀수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단의 크기는 구성원들에서 문제를 잘 살펴보고 그 집단의 이 문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집단과 큰 집단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작은 집단은 참여 및 친밀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사회복지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집단은 이렇게 더 작은 수래야지만 그들에게 집중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 참여자와 친밀성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다양성이나 아니면 이런 활력성에 있어서 조금 낮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단이다 하더라도 너무 막 작게 하지는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한 7명 정도의 그런 수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집단은 그 수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집단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피해자 집단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은 한 3명에서 5명 요 정도, 5명도 어떨 때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한 3명 정도 집단 활동을 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고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따라서 각각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경우에는 뭐 많이 하면 한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큰 집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성원 관심을 적게 받고 상호작용이 적고 또 집단의 구조, 공식적 지도 유형이 욕구가 높아지고 사회적 목표 모델에 속하는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했습니다. 큰 집단은 뭐 학교에서 한 반의 크기로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집단은 서로 같은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같은 생활을 하는 이런 집단은 큰 집단으로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집단을 할 때는
또 선생님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큰 집단에서 나오는 또 문제는 각각의 개별의 문제와 같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큰 집단을 할 경우엔 보통 한 12명에서 많게는 한 15명 요렇게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할 때도 선생님들이 각각 사정 단계에서 잘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석자 및 탈락자를 고려해 최소한 8명이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큰 집단도 8명 정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짝수보다는 홀수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탈락자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 해보면 이렇게 한 홀수로 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을 살펴볼 건데요. 개방 집단은 그 사회복지사가 집단의 성원들에게 폐쇄적일지 개방적일지에 대해서 정하고, 또 폐쇄 집단은 집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구성원으로 유지되고, 또 폐쇄 집단의 장점은 제한된 성원 자격과 집단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신뢰와 자기 표출의 어려움이 적고, 또 성원들 간의 응징력이 강하다. 또 폐쇄 집단의 단점은 성원들이 줄어들면 대체할 방법이 없으므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고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단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개방 집단은 새로운 성원들이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집단의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개방 집단에는 성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언제든지 가능한 집단으로 집단 성원의 수에 제한을 두고, 또 집단 성원들이 탈락하면 새로운 성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쇄 집단에 비해서 개방 집단의 장점은 그 클라이언트가 원할 때 이 집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고, 또 새로운 성원들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집단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 집단에는 환자들의 입원과 퇴원으로 인해서 이런 성원이 교체될 수 있는 병원의 치료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 개방 집단의 단점은 새로운 또 구성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응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구성원의 참여는 집단의 과정이 되풀이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속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집단을 개방으로 할 것인가 폐쇄를 할 것인가를 선생님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이 폐쇄적인 집단 활동은 대체적으로 같은 그 문제가 심각한 분들은 폐쇄 집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집단은 폐쇄 집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했는 이런 병원에서의 치료 집단은 환자가 입원할 수도 있고 퇴원할 수도 있으니까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을 계속 그 집단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 집단 지속 기간을 보면은요, 집단은 그 종료 일자가 정해져 있는 시간 제한 집단이 있고요. 종료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지속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을 봤을 때 종료 일자가 정해져 있는 시간 제한 집단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생산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여기 교과서에도 보면 한 20회기 정도 신뢰감과 집단 응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소한 20회기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데, 이 20회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 구성원들이 서로 잘 통해서 해 나가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시간을 정해져 있지 않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깊이 다룰 수 있고 변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고요. 또 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또 아니면은 덜 생산적이라는 말은 계속 같은 집단을 오래 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떤 무기력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집단에 대해서 의존성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계속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빨리빨리 캐치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이래서 덜 생산적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모임의 빈도 및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사회복지 실천에서 보편적으로 모임의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모임의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1시간보다 짧으면 그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토론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또 2시간 이상 되면 또 지겨워서 또 집중하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그 집단의 어떤 그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생님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정리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일주일에 2번 30분씩 나누어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제 뭐 장애인 집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이나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시간보다는 회기수를 늘려서 이들과 프로그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기별 내용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 일회성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여러 회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 회기별 내용은 사회복지사와 또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해지거나 아니면 또 미리 프로그램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회기별로 다 그 활동이 미리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더 빨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회기별 주제와 활동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거는 만약에 이 회기별로 나누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문서화하지 않을 수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위에 이제 있는 그 선임들이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당연히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게끔 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기별로 주제와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간까지도 정해서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으시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계획안 작성할 때 보면은 뭐 도입 부분부터 시간까지 다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45분 동안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집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입 부분부터 종결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얼만큼 할애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셔야지 수월하게 완벽하게 이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요,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를 선생님들이 참조해서 살펴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도 선생님들이 꼭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집단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여기 뭐 정서적 부담 다루기, 뭐 감정 표현하기, 감정 직면하기, 신체 이완하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집단 환경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환경, 또 특별한 준비사항, 재정 확보, 이렇게 이제 집단 환경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집단을 할 때 우선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은 집단의 회합이 열리는 물리적 환경은 성원들에게 비밀성, 친밀감, 편안함 및 집중도의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해당 조직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충분히 그 토의를 한 다음에 집단 구성원들과 같이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우리 상담할 때도 그 책상의 배열이라든가 공간의 크기, 또 소음도, 뭐 이런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의 배치도도 다 있어요. 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단원들은 등을 지고, 출입문을 등을 지고 앉게 하고,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은 출입문을 바라보고 자리 배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 물리적인 환경도 잘 살펴보시고 그 집단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 특별한 준비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준비사항과 교통편의 제공, 아동돌봄 서비스 등을 특별한 준비사항으로 봤는데요. 우리가 보면 뭐 장애인들이 오실 수 있는, 만약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교통 제공이나 아동 돌봄 서비스는 뭐 선생님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을 집단할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거를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가 안 되면 이 집단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특별한 분들이 오실 때는 사전에 그 주변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는 곳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재정의 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재료비나 인건비, 다가비,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사업에 의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집단 활동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과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이제 상부 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효과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수치화된 평가를 만들으셔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뭐 개별 성원 및 전체로서 집단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 방법 계획 또 개별 성원 모니터링 평가
집단 과정에서 참여 정도, 정서 및 행동상의 변화를 자기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 또 집단 모니터링 및 평가를 보면 매 회기마다 성원들로부터 피드백이나 사회복지사의 분석, 단일 사례 설계나 목표 달성 척도 등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집단이 시작될 때부터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이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사전평가, 사후평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서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가셨을 때 이런 사전평가라든가 사후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준비 단계를 지나서 집단의 초기 단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기 단계에서는 불안감이 높으므로 안전과 신뢰 분위기에 조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성원들의 집단에서 타 성원들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집단으로부터 영향받은 속도와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공유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하도록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서로과의 어떤 신뢰성을 만드는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성원들 간의 공통적인 관심사나 목표를 강조해서 이 집단이 하나의 집단이므로 같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 가야 되겠죠. 또 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비판 등 부정적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집단 초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중도에 탈락하는 구성원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 집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방적 자세로 성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장점을 발견하여 드러내며 성원들이 집단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시켜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 집단을 하면서 각각 그 구성원들이 이 집단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이 집단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응원하면서 서로가 잘 이 집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집단원의 소개를 한번 살펴보면요. 소개는 성원들 간의 상호 관심사 및 흥미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소개 과정을 통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 또 유사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요. 또 공유돼야 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하고 서로 이런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약간 도움을 주면 서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개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집단 성원 간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에 각각 구성원들의 목적을 또 설정해서 이 집단이 가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단의 목적 설명에는 사전에 각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목적을 설명해서 우리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각 그 구성원들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집단의 목적을 설명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대한 성원들의 의견과 관심사를 표현하게 하고 반영하기. 그래서 각각의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지 중간에 일탈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없겠죠. 자, 개별 성원의 목적 설정을 보겠습니다. 각 성원 모두에게 적절한 공동의 목적이 수립되는 정도는 다르다. 물론 각각의 가지고 가는 그 목적 달성의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공동의 목적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어서 개인적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돼야 되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겠지요. 문제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교육 집단이라 하면 그러면 이제 공동의 목적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과 이게 성장하는데 각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각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적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집단을 운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집단의 규칙 설명 및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이런 거는 집단 초기에 우리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건 미리 정하고 또 이런 규칙은 사회복지사가 그 집단을 모집할 때 또 시작해서 초기에 이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의 규칙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고 또 우리 집단에서는 이러이러한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또 이런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집단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리고 나서 우리 집단에서는 쉬는 시간만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약간의 그런 그 프로그램 진행상에서 쉬는 시간도 있다는 거, 아니면 쉬는 시간 없이 쭉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집단만의 특징을 가진 구체적인 규칙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규칙은 사회복지사가 미리 정하여 초기에 설명하며 제시할 수도 있고 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집단 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첫 회기부터 규칙 일일이 논하기보다 집단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만들어 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집단은 물론 그 진행하면서 규칙이 필요한 것들도 가끔은 있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집단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일탈 행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작할 때 초기에 이런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야 될 거 안 될 거 이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나중에 좋더라고요. 진행을 하다가 이걸 정하는 것은 이렇게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단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그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집단 초기에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원의 동기 고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달성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어떤 집단의 목적과 개별 성원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에는 개인의 동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의 그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집단 과정에 대한 기대, 또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집단원들과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원이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회복지사가 지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는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집단 경험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으면 성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집단 성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모든 것을 사회복지사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어떤 대상자들은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회복지사가 적당히 잘 조율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사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능력이나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꺼리면서 그 양가 감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지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이걸 알면 나를 이 집단에서 되게 홀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또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이런 촉진시키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야기해서 서로 구성원들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기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개별 구성원들의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양가 감정이라든가 걱정들을 보다 적게 갖게 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이 집단의 구성원의 동기를 높여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이 대상자들, 집단원들에게 적절히 잘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계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계약이나 서약서 같은 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성원의 역할, 또 상호 간의 기대, 의무,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또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성원과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나 이런 각각의 구성원들 간의 계약이 각각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도우는 방법을 계약할 수도 있고요. 누가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하면서 그 이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하나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에 이런 구성원들이 집단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역할이라든가 뭐 책임 이런 것들은 잘 정해서 계약하는 주 구성원과 사회복지 사이에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잘 되고, 또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원이 금연을 하거나 자기 의사에 보다 분명하게 밝히거나 또는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사회복지사와 계약한다. 또는
성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서로 도울 것을 계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주장 훈련 집단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에 전화를 걸어 집단 밖에서도 연습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계약할 수 있다. 특정 목적이나 목표에 관한 계약을 할 때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며 그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계약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계약도 있고요. 사회복지사와 그 집단원 간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집단 하기 전에가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사정 단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개별 성원에 대한 사정은 이제 그 집단을 모집할 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원에 대한 사정은 집단 회기 중에 나타나는 성원의 행동 및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정을 하고, 사회복지사는 성원들의 자신의 행동 유형을 알고 또 그 행동과 관련된 습관적인 인식 유형을 알고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행동 유형은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의 관찰이나 집단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인식 유형은 이 성원들 간의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인식하고 또 생각하는 습관적이거나 전형적인 형태도 성원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로다가 나와 있는데요. 뭐 나는 그걸 절대 해낼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이런 습관적인 그 행동이나 이런 생활 패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그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 개별 성원들의 행동과 인식상의 특성을 기록하여 개인별 장단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변화 과정, 성장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개인 프로파일을 만드는 건데, 이 개인 프로파일을 만든다는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그 각각의 개인이 지금 이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개별 성원 행동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능적 행동과 비기능적 행동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를 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기능적 행동에서, 비기능적 행동을 보면은 반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프로그램이나 뭐 할 때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참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전체 집단에 대한 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행동 양식의 사정에 들어가면 집단 내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지지적인지, 또 이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집단 내 권력이나 자원이 공유되고 있는지, 의사결정에 민주적인지, 이렇게 집단 행동의 사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능적인 집단 행동의 예로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345쪽에 집단 규범의 예시, 여기를 보면 이제 뭐 집단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표출하는가, 이런 것, 비기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고요. 기능적 집단 행동의 예를 보면 집단은 문제를 직시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다. 또 집단은 개별 성원들이 자신이 문제를 드러내는데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집단의 성원들은 타 성원들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고 상호 지지적이다. 집단 내 의사결정은 모두 성원들의 관심과 감정을 고려하여
합의로 이루어진다. 집단은 상호작용을 독점하거나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성원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집단의 규범과 사정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원들 간의 상호 관계 및 하위 집단을 파악하는데 집단 내에서 또 하위 집단을 확인하셔서 전체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하위 집단을 형성하는 그 자체가 전체 집단에 해로운 것이 아니면 이것도 서로 각자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친밀감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요. 또 이 하위 집단의 배타적인 집단이 되거나 전체 집단의 목표를 방해될 수도 있다는 거. 이 하위 집단. 그래서 하위 집단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성원들 간의 수용과 거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 집단을 보시는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자, 집단 환경에 대한 사정을 살펴보면요. 집단을 승인 후에는 집단을 후원하는 기관의 상황을 보면 기관의 자원이 집단 실천에 충분히 할당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기관과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집단과 사회복지사에게 얼마나 도움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정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다른 기관과의 어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집단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고요. 또 타 기관 서비스나 프로그램 중에서 이 구성원들이 이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 또 타 기관에서 집단 실천이 없다면 그 기관에서 참여자를 의뢰받거나 아니면 이런 서로 같이 함께 협업해서 이런 공동의 집단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그래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연대를 맺어서 하는 것도 훌륭한 그 집단을 이끌어 가는 거겠죠. 자, 지역사회 환경을 보면요. 지역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상반되는 문제를 집단에 다루는 경우는 성원들에게 낙인이 될 수 있어서 중도의 탈락자가 생길 수 있음을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집단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사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집단 실천을 비밀로 하거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의 이제 중간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중간 단계 다음에 이제 종결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집단 회합의 준비라고 해서 회합을 위한 준비의 내용은 자, 다음 기회를 위한 의제를 만들어 주고요. 또 이 토론의 자극과 흥미 유발을 위한 자료나 활동지,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을 만들고요. 또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서 이렇게 진행할 것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을 구조화해야 되겠죠. 이 구조화할 때는 그 집단원들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도록 도와주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시간 제한에 대한 개입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구조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거고 또 이 집단은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각각 구조화할 때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요것이 이제 집단의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원의 참여와 권한 부여는 우리 교과서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약한 건데요. 성원들의 강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노력 과정에서 장애물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고요. 또 집단의 방향이 구성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게 하고 구성원들 상호 간에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행동과 활동에 시도해 보도록 노력하고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성원의 목적 성취의 원조는 성원들이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치료 계획을 실행하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치료 계획의 실행에 대한 원조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개별 성원에 대한 개입과 전체 집단에 대한 개입, 또 집단 환경에 대한 개입, 이렇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개입 관계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저항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이들을 독려할 것인가. 이거는 비자발적인 성원이나 저항하는 성원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초점을 직면하도록 해주고요. 또 이 목적 달성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서 여러 동기가 약해지고 신념의 체계가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때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을 이용하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 하나로 응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집단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보면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원들 사회복지사가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요. 모니터링은 중간 단계에서만 해당하는 과업이 아니고 집단 실천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각 회기마다 한 2, 3회기에 한 번씩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이제 관계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종결에 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결의 단계 오면은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에 이제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을 못한 채 조기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전 단계를 포함해서 집단의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살피시고 종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종결의 사유에 대한 이해로 보면은 이제 뭐 중간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단 전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집단 구성원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능력이 안 되거나 뭐 후원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기 종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들에 대해서 보시고요. 또 변화와 노력 유지 및 일반화 이거를 보시면 변화를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집단에 대한 의존성 감소라고 봤는데 이 집단은 이제 종결하기 전부터 이제 종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결에 대한 그 성원들의 감정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감정을 잘 살펴 종결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로 이제 여기에서 종결이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뭐 타 기관에 의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평가는 이 과정평가하고 결과평가가 있는데 이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는 그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이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